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천재 뮤지션의 전설의 네. 시작을 알린 영화이기도 하고 이 뮤지션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음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퍼플레인. 네. 거의 퍼플레이는 그냥 프린스를 상징하는 프린스 자체인 곡이기도 하고 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퍼플레이는 진짜 명곡 중에 명곡이라서 들으면 그 누구라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진짜 한 편의 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프린스 공연 실황 및 뭐 이제 프린스 뮤직비디오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왜냐면 요즘에도 이제 극장에서 그런 아이돌이나 이제 유명 가수들의 그냥 콘서트를 요즘에 극장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네. 좀 현장감을 느끼게 네. 해가지고 뭐 실제로 그 팬들은 그냥 막 그 이제 영상을 극장에 가가지고 계속 막 몇 회차를 관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콘서트를 직접 가면 그 이제 콘서트 홀이 넓으면 앞쪽의 사람들은 이제 잘 볼 수 있지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극장에서는 콘서트 비용보다 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와 그다음에 빵빵한 사운드로 콘서트를 직접 이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는 네. 여러모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그런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의 그런 공연 실황 개봉하는 것도 이제 극장들의 좀 중요한 지금 네. 수입원이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뭐랄까 티켓 값이 일반 티켓 값의 한 보통은 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영화 티켓보다는 두세 배 그렇지. 네. 비쌀지언정 콘서트 티켓 값의 한 반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는 이거 갈만한데 보고 싶어 하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그 콘서트 그 라이브 현장감 자체를 즐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성에 안 차겠지만은 그래도 춤추고 노래하는 걸 가까이서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보고 싶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를 내가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콘서트장 가도 또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음, 어떤 의미로는 그렇게 정말 잘 그 편집되고 다듬어진 영상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음. 영상은 막 그때 가까이서도 찍어주고 막 그쵸. 주민도 하고 네. 하니까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것만큼 확실히 이제 그 좀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아티스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음. 그래도 그 좌석 뭐 멀리 있으면은 뭐 되게 조그맣게 볼 거 네. 아니야.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단 더 나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이제 따지면 이 퍼플레인이란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전에도 물론 이제 프린스가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인기를 얻기 시작하던 시기긴 했는데 음.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더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대스타의 네. 그 대천재 뮤지션의 어떤 그 음. 발판을 마련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이제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도 80년대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프린스의 공연을 생생하게 볼 수 있대 이래가지고 더 그것 때문에 입소문이 나가지고 더 흥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음흠. 정말 프린스라는 뮤지션은 너무 엄청난 대천재라서.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한창 음악을 이제 막 시작하던 그 시기에 제 롤모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프린스가.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프린스 음반을 막 사려고 이제 음반샵을 보면은 저는 근데 너무 이제 좀 좌절을 했는데 앨범이 너무 많아. 어 뭐부터 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 사도 끝이 없어. 그래서 난 그 어릴 땐 대체 보통 이제 한 뭐 그 시기에 끼케야 이제 뭐 아무리 앨범 많은 뮤지션이라고 봤자 한 5집에서 10집 정도 사이라고 이제 네. 보는데, 나는 음반샵을 갈 때마다 매번 프린스, 내가 못 본 프린스 앨범이 계속 있어. 이 사람은 대체 앨범 몇 개 낸 거야? 난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의 한 40, 50개가 되기 때문에 그 1집 데뷔한 이후부터 이 사람은 1년에 하나씩 앨범을 계속 내가지고 그 초창기부터도. 그렇지. 굉장히 다작하는 뮤지션이었고 그리고 다작하는 것도 나름대로 퀄리티가 다 있는 앨범들이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프린스에 대한 이게 뭐랄까 리스펙을 굉장히 이제 그런 마음이 크긴 한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켠으로는 약간 프린스 좀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뭐 그렇긴 하지. 왜냐면은 이 정도의 천재급인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기 너무 때문에 사기야. 예, 그래서 가끔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뮤지션, 그다음 외국에서도 어떤 뮤지션들은 뭐 10년 만에 한 번 혹은 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프린스 같은 인간은 이런 인간형은 거의 한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참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좀 반대로 약간 안타까운 지점은 뭐 마드나나 마이클 잭슨처럼 대중적인 이제 인기를 그 정도까지 누리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기로만 따지면은 네.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지. 음, 그리고 따지면 이제 또 그 마이클 잭슨과의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음, 사실은 인지도로 따지면은 그렇지. 마이클 잭슨의 하고 뭐 비빌 건 아니죠. 네.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적인 능력은 마이클 잭슨보다 프린스가 훨씬 더 위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능력치로만 보면은 그 팝 아티스트 역사상 그 누구도 프린스와 이렇게 대등한 네.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프린스는 지구인이 아닐 것이다 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음. 좀 그래서 프린스의 생애를 어릴 때 막 읽는데 그는 이미 10대 시절 뭐 독학으로 30개의 악기를 모두 다룰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되나 해가지고. 근데 그런 악기 연주력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작사, 작곡, 편곡, 엔지니어까지. 네. 게다가 그 프로듀싱 완벽주의로 유명하고. 그 심지어는 그런 음악적인 능력도 완전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스테이지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지. 그런 것도 진짜 기깔나기 때문에 야 프린스는 못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약점이랄까 단점이랄까 왜- 하나만 뽑자면 왜소한 체격. 하나 어.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갖췄으면 이 사람은 신급이었다 신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 얘 너무 다 잘하니까 왜소한 체격을 줘야겠다라고 한 건지. 야, 키는 좀 빼자 네. 이러면서 프린스 젊은 시절 영상을 보면은 진짜 다 좋은데 약간 이 사람이 확실히 키가 이제 150대잖아요. 157cm이고 그래서 이제 하이힐을 신고 댕겼는데 네. 물론 뭐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또 특징이 됐지만은 근데 또 작은 키가 맞긴 맞아. 굉장히 이제 일반 수준보다도 작은 키인데 그래도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보면 157로 보이진 않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내가 또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뭐 키가 작은 거 그렇다 치겠는데 약간 이 사람이 이제 가끔 이렇게 우통 까고 있을 때 보면은 몸도 좋아. 이게 몸도 좋은데 이제 좋은데 다만 너무 이제 이 갑바가 너무 작더라고.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 진짜. 그것만 조금 더 그냥 보통 수준의 그것만 됐어도 더 네.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 아마 그것도 자기가 아니까 이제 되게 좀 몸을 그래도 네. 되게 마른 근육질 채용을 그치. 했겠지만은 네네. 유독 여기 좀 가운데가 너무 좀 음. 작아가지고 그래서 다 좋은데 저기만 조금 더 해서도 더 훨씬 멋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뭐 그것만 빼도 너무 프린스는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맞아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막 격렬한 춤도 추고 그렇지. 프린스는 다리 찢기를 되게 좋아하죠. 다리 찢기 양쪽으로 어. 이쪽으로도 찢고 이쪽으로도 찢고. 그 아까 그 양반 단골 약간 레파토리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따라 했었는데 지금 하려 그러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아프지 지금. 근데 이제 그 동작을 굉장히 즐겨 했다. 맞아요. 할 거 없으면은 맨날 그거 했다 그냥. 심지어는 기타 메고도 했었다. 네. 네. 그리고 이 퍼플렛 영화도 보면은 그 하이힐 신고 네. 그 앰프 그 스피커 위에 올라가서 네. 뛰어내린다. 저거 되게 아플 텐데. 근데 하이힐 신고도 그 정도 춤 추는 거는 네. 물론 뭐 춤 실력도 마이클 잭슨에 비할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춤은 아니지만 다른 또 장르의 춤으로서 네. 또 자신만의 이런 또 뭐랄까. 색깔이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프린스의 이제 그 수많은 이제 명곡들과 수많은 앨범들이 있지만은 옛날 이 퍼플레인도 이제 워낙에 어떤 프린스를 대표하는 그 음반이자 네. 사운드 트랙이자 그렇지. 그거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무수히 많은 버전이 나와가지고 음. 가장 최신의 그 디럭스 버전을 들어보면은 무려 곡이 이제 뭔 버전 그리고 미공개 뭐 곡 다 네. 합쳐가지고 한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옛날 그냥 CD로 돼 있는 거는 이제 한 10곡 내외거든. 근데 오랜만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고 또 그 음반이 듣고 싶어져가지고 네. 음반 들으니까는 디럭스, 얼티메이트 버전 뭐 해가지고 뭐 너무 많은 곡이 들어가 있어서 또 오늘 방송을 하려고 프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의 1000곡 이상을 킵해놨다. 그 따지면은 이 사람이 그 90년대쯤에 그렇게 음반사와 갈등이 있었던 이유도 그러니까 프린스는 내가 곡이 너무 많아서 그 창작력이 너무 들끓어가지고 내 이 곡을 진짜 연달아서
계속 내고 싶다 앨범을. 음. 이제 그 창작 욕구를 이제 관철시키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후대 뮤지션들한테 되게 좋은 이제 영향을 준 건데 그러니까 프린스는 음반사나 어떤 회사가 자기를 통제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이제 그러니까 뮤지션이 아티스트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네. 활동을 내가 주도해서 이끌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당시 때는 이제 뭔가 뮤직 비즈니스 세계가 그런 쪽이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이어서 그런데 지금 시대였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최전성기 때가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시대였 있었다면 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그대로 다 뭔가 분출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인터넷이 있잖아. 네,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는 80년대, 네. 70년대 이러니까는 네. 그 음반사가 그 프린스의 그 요구를 못 들어준 이유도 음, 아 당신 말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일이 프로모션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이제 한번 홍보, 네. 광고를 못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뭐 TV나 네. 잡지에서 뭐 나왔다 음반 나왔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일수록 홍보가 더 중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반사는 이제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 프린스의 그것을. 근데 이제 프린스는 니들이 내 말 안 들어줘 해가지고 이제 맞서 싸운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뺨에 이제 슬레이브라고 쓰고 이제 노예라고 쓰고 이제 그래서 이름을 버리고 뭐 그것도 프린스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나는 이제 프린스 아니다. 무슨 심볼을 하나 심볼. 두고 나는 이거다. 네. 이름도 안 정해줬어. 이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프린스를 프린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는 프린스가 그러면은 나는 이건데 그냥 예전에 프린스라 불렸던 사나이라고 불러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했었죠. 그 남녀 그 기호 이렇게 합성한 것 같은 네. 그 모양으로 기타도 만들고. 근데 생각보다 프린스가 기타 종류를 많이 안 썼더라고. 딱 그 세 개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두 개. 약간 이제 그 텔레랑 좀 비슷한데 텔레는 아니고. 근데 그 회사도 되게 좀 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되게 그 독일의 악기 회사. 사실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유명하게 아는 기타 브랜드가 아니라 그 실제로도 그 기타 회사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애용했던 기타는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기타고 약간 텔레 같이 생긴. 네. 그 프린스의 심볼 같이 생긴 거나 그 모양 약간 이렇게 좀 클라우드 기타 이제 그런 것도 쓰긴 썼는데 생각보다 그거 두 개는 그냥 특별한 때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쓰고 평생을 이제 그 제가 애용하던 안 유명한 그 기타로 그걸 다 녹음하고 다 공연하고 그걸로 대부분 썼었더라고. 그 심볼만으로도 그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많이 아는 스타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많이 아는 스타라도 진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신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건데 프린스는 진짜 별종 중에 별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에고이스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맞아요.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음반사와의 트러블 때문에 한동안 그 활동을 못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대 넘어서도 되게 그 분쟁이 끝난 이후에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만 저도 되게 나름대로 프린스 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음악을 아예 다 못 들어본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뭐 모든 장르를 다 잘하고 어떻게 보면 게다가 또 이게 그 기타리스트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누가 더 잘하냐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냐 할 때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대부분 고음을 잘 올라가면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타도 누가 잘 치냐 그러면 대부분 약간 속주를 잘하면 네. 물론 속주를 잘하면 잘 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 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지점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속주 빠르게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또 리듬을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빠르지는 않지만 그 음이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잘 꼽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카타르시를 주는 기타리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난 여러 종류의 이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음악의 그러니까 기타가 주가 아니고 전체적 음악의 밸런스라는 점에서 누가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하면 저는 팝이란 장르 안에서는 저는 프린스가 최고다라고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락이나 메탈이나 다른 장르에서는 뭐 수많은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도 팝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프린스를 거의 그러니까 제가 프린스를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희한한 놈이라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뮤지션들이 많으니까는 되게 의외다 혹은 뭐 이상한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은 단순히 기타를 뭐 빠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복잡하고 기교적으로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음악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 그렇죠. 네, 자신의 삘이 있고 네, 그래서도 뭐 실제로도 그 롤링스톤즈 선정에서 막 다 상위권에 있고 음, 이게 원래 보통 이제 아무래도 그 밴드 음악을 하는 그런 기타리스트들 위주로 음, 사람들이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는 항상 상위권에 네. 올라가 있다. 음. 위대한 그래서 기타리스트 대부분은 이제 연주 순위에서. 잘하 그러면 이제 테크닉이나 기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교가 되게 좋아도 기타를 잘 치는데 별로인 사람도 있는데 프린스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뛰어넘었어. 기교나 테크닉을 뛰어넘은 뭔가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차원의 이제 연주를 하는 뮤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뛰어난 퍼포먼스이자 무슨 뭐 이렇게 작사 작곡 능력 프로듀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명의 연주자로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참 너무 먼치킨 같은 프린스인데 음, 너무 또 안타깝게도 아직 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인데 네, 희한하게 또 그것도 약간 사망 원인도 마이클 잭슨과 또 되게 네. 비슷한 음. 그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프린스나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뭐 자세한 얘기가 없어. 그냥 약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음.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이 뭐 약물을 잘못한 건지 남이 네. 잘못했다는 건지 난 뭐 그걸 근데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네. 뭐 약간 프린스도 그렇고 둘 다 그냥 뭐 약물 과다 어쩌고로 해서 그냥 사망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음. 그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어. 네. 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다 그 둘의 죽음에 있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나오기 힘든 그 두 아티스트가 네. 동시기에 활동을 했고 음. 또 비슷한 나이대에 갔다는 것도 난 음. 너무 음. 좀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 좀 그래서 음. 둘 다 마이클 잭슨이고 프린스고 저는 22세기에도 23세기도 전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의 인물들은 어지간해서는 진짜 그래서 그 다시 정도의 이제 천재급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잘하는 뮤지션들이 저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좀 다행 혹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겪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부터 그다음에 밀레니엄이 지나서까지도 그런 이제 음악의 변천사 그다음에 이제 팝이든 어쨌든 락이든 이 세계적으로 그 음악의 흐름이 그 장르가 이제 크게 몇 번이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음악들 그다음에 그 당시의 대가들의 음악을 다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때 뭐 수연이가 아 나는 마이클 잭슨과 마이클 조던이 활동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었던 아주 운 좋은 시기에 살았었다. 그게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갔었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끼인 세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또 끼어가지고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뭔가 그러게요. 그런 예. 장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플레인에 대한 뭐 영화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영화적으로는 뭐 그닥 그렇게 뭐 좋은 영화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뭐 영화적으로 엄청난 완성도나 네, 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데 영화적인 감동이 아니고 네. 약간 음악적인 감동. 그냥 프린스의 이 천재성을 예. 그의 음악을 내가 느껴서 좋은 거지 음, 이게 음, 음. 영화적으로 훌륭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치.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좀 유치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주고 여기서 나오는 화면이나 이미지가 오히려 부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오히려 이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뮤직비디오인 건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더 큰. 그 영화라는 그냥 그 명목하에 네. 그냥 프린스 뮤직비디오다 이건 네. 그냥 그런 것 한 같습니다. 시간 반짜리 프린스 뮤직비디오. 그 음, 스토리가 조금 가미된 음. 그거지 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무수히 많은 그 라이벌로 나오는 막 네. 뮤지션도 나오고 하잖아요. 음. 그 타임이라고 음. 약간 계속 그 사사건건 네. 프린스한테 깐죽대면서 음. 얄미운 라이벌로 네. 나오잖아.
근데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다른 뮤지션들 다 있잖아요. 다 프린스랑 다 같은 그 그치. 회사 사람들이야. 그리고 프린스가 그 사람들 다 키웠어. 맞아요.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은 내가 다 만든 애들인데 거기서 아 얘는 나보다 못해 막 이런 극중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되게. 예. 아, 음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사장님인데 아니 근데 프로듀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린스하고 이제 더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밴드로 네. 나오는데 그 음악뿐 아니라 뭐 라이벌 혹은 동료로 나오는 네. 그 전 여기 나오는 그 음악 전 모든 음악이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음악도 다 프린스가 다 자기가 한 거야. 결국은 다 프린스 음악. 프린스가 한 건데 마치 무슨 뭐 아 네 음악은 뭐 이게 안 되고 그치, 저게 예. 안 되고 그러는데 뭔가 좀 그 다 본 다음에 그걸 이제 알았을 때 좀 배신감을 느꼈어. 아 뭐지 이거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 약간 그 느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타임은 장르가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타임 음악은 약간 댄스 음악이고 이제 프린스네 그 밴드 음악은 진짜 약간 밴드 음악인데 근데 마치 무슨 타임이 아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안 팔리지 인기가 없지 약간 이렇게 하니까 난 좀 아니 저건 어차피 장르가 다른데 뭐 저기 지네가 더 위고 막 그렇게 아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거기 설정상으로는 더 인기가 많은 팀인 것 같아. 네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프린스의 손에서 지금 나중에 그 프린스 여자친구가 데뷔하는 그 그룹도 그 그치. 걸그룹도 예. 그것도 프린스가 만든 거고 음. 실제 그 여자 배우도 실제 그 가수고 프린스가 발탁한 가수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는 그 모리스가 마치 뭐 되게 발탁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프린스가 발탁한 그치. 거다.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배신감을 느꼈다. 아, 왜냐면 게다가 여기서는 이제 뭐 극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프린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좀 언더독 약간 인디 뭔가 도전자 같은 포지션이잖아 약간. 그러니까 얘가 아직은 인기가 없지만 잠재력을 가진 그치. 천재이기 때문에 얘는 잘 된다라는 스토리인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실제랑은 좀 이제 내가 갭이 느껴져가지고 그치. 실제로는 이 모든 인류의 배후에 프린스라는 거대한 인물이 큰 형님이 앉아 계신데. 아니 게다가 또 그 거기 그 공연장 사장도 그렇고 다른 라이벌도 그렇고 프린스 음악을 열라 씹잖아 되게. 너 그따위로 음악하면 안 되는 뭐 네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만 그치. 네 음악은 자도칠 뿐이야 막 열라 씹어대는데 그러니까는 대중적이지 않고 너는 되게 실험적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는 너 인기를 끌지 못해. 네가 그런 음악 스타일, 그런 정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너는 이 씬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보면서 난 좋기만 한데 난 다 좋은데 난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극 중에 그냥 일반 관객이면 난 바로 팬이 됐을 텐데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이렇게 혹평을 해가지고 아니, 물론 약간 그런 건 있죠. 좋기는 좋은데 타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대중적이긴 하죠. 그 약간 좀 실험적이고 약간 좀 아방가르드한 듯한 네. 좀 그런 음악도 몇 개 있다 보니까. 일단 무대 매너가 좀 이제 네. 너무 이제 좀 그거니까 그치. 너무 음. 뭐 실제로도 그랬고 그치. 좀 기행적인 약간 네. 좀 그런 거 이제 좀 너무 성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난 그래도 되게 내가 그냥 그때 그 뮤지션을 처음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저 사람 되게 대단한데 천재인데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여기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씹어댄다. 그치. 저는 근데 처음에 프린스를 봤을 때 뭐지 저 미친놈은 약간 뭐지 저 미친 놈은. 그러니까 음악이 좋은 거가 처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렇죠. 파격적인. 그가 네. 하는 게 그러니까는 그 쇼킹한 점은 처음에 마릴린 맨슨 봤을 때 같은 맞아요. 느낌하고 네. 저는 비슷했거든요. 뭐지 이 괴인은 도대체? 맨슨과 비교할 만하지.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어릴 때 한참 이제 프린스 음악을 막 이제 들어가지고 제 기억나는 게 어디 그 용산에 있는 이제 좀 거대한 음반샵을 갔을 때 그걸 본 거예요. 프린스 뮤직비디오 모음 DVD.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샀어. 이제 한 프린스 뮤직비디오 한 열 몇 개가 있는 걸 어릴 때 쭉 봤는데 네. 이제 그 영상 중에서 이제 프린스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이제 뭐 공연 영상이 있어. 그러니까 공연 영상 겸 뮤직비디오인데 네. 난 이제 그때 다른 영상은 자세히 안 보여가지고 몰랐는데 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통을 까고 있길래 바지를 입고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남자니까 바지를 입고 있겠지 그랬는데 이제 나 그때 좀 전 나름대로 그때 이제 제가 갓 20살이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래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그 빤스랑 이제 약간 여자들 그 거터벨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음.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 이게 내가 너무 그걸 내가 좀 그 받아들이기가 힘든 패션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좀 내가 이거 그 난감했던 패션이었는데 네. 심지어는 저는 이 사람은 약간 성 정체성조차 뛰어넘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왜냐면 때는. 이 사람도 약간 좀 생긴 게 네. 외모가 조금 음. 왠지 게이일 것만까지 생겼잖아요 약간 그렇죠. 어. 그리고 뭔가 하는 말투나 그다음에 행동 거지도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제 남성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아니고 뭔가 좀 네, 중구성적인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 크다 보니까는 물론 뭐 실제로는 남봉꾼이긴 했는데 음. 근데 이 사람 약간 생긴 것 자체가 약간 네, 조금 네. 그렇게 생겼어 그냥 맞아요. 그 눈빛이나 그치. 그게 약간 이 사람 왠지 네, 약간 네. 혹시 게이인가 약간 그런 생각 들게끔 음, 그런 외모라 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저는 이 퍼플레인도 보면은 일단 그 굉장히 멋있는 그 프린스의 시그니처 오토바이가 아, 네. 혼다. 네. 그 보랏빛 네. 그 음, 색깔에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되게 이 스토리상으로 이 프린스가 이제 뭐 키드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이 키드가 사는 집이 얘는 되게 밖에서는 굉장히 어떤 화려한 정말 음. 아티스트 그 자체 같은 막 패션을 하고 다니잖아 네. 솔직히 막 그 중세 막 그 귀족 같은 막 네, 이거 네, 네. 프릴도 막 달고 다니고 막 아니 되게 웃기는 게 그 보라색 코트 입고 보라색 바이크를 몰고 가는데 뭔가 어, 집이 너무 초라한 집이게 언발 이게 좀 이게 이렇게 이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밖에서 무대에서 모습만 보면 정말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잖아 뭔가 솔직히. 성으로 들어가고 가야 네. 되는 느낌인데. 그 집과 그 가정 환경이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음. 너무 그 언밸런스함이 네. 또 참 그게 있어가지고 게다가 그 그렇지. 불우한 뭐 네. 환경 물론 프린스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 내 얘기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괜히 내가 어릴 때 막 그런 가정 환경이었을 거라고 오해하지 네.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심히 보면은 프린스가 딱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왕 지나갈 때 마치 그 우리가 어릴 때 그 닌자나 음. 사무라이처럼 기타를 그 등 뒤에 딱 이렇게 마치 그 뽑아낼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기타 이렇게 뽑아낼 것처럼 이렇게 메고 딱 오토바이 타고 간단 말이야. 근데 아 나 이게 야 이것도 참 전혀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신박한 패션이다. 나에게는 이 기타가 칼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건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타라는 악기가 너무 이제 소중하면은 대부분 뭐 긱백이라던가 이제 그렇지. 케이스에다 넣고 다니는 게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가방이라서 이렇게 네. 백팩처럼 뒤쪽에 이제 메고 다니는 게 편한데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밴드를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막 이제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사고 근데 남들한테 나 이런 기타 전기 기타 치는 사람이야 이제 보이고 싶으니까는 전기 기타를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시내 나갈 때 메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아, 나 전기 기타 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전기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메고 다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개쪽팔린 일이 아니었나. 진짜 민망하다. 근데 저도 그 프린스가 생으로 기타맨 그 장면 보면서 아니, 저러다가 기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음, 만약에 오토바이 자빠졌는데 그치. 그러면 어떡하나. 내기 그냥 뚝. 어, 내 소중한 기타를 위에서도 저렇게 메고 다니면 안 되는 건데 뭐 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그치. 저렇게 보란 듯이 저렇게 기타를 등 뒤에다 메고 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뭐지 저 생으로 기타를 메고 가네. 무슨 닌자 마냥 그렇게 네. 스렁 이렇게 할 것처럼 뭔가 뒤쪽에서 검을 뽑을 네 기세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정말 폼생 폼사의 시대였다 진짜 그렇다 80년대 그 그렇습니다. 정서를 네. 아니 근데 또 보면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여기서 퍼플레인 오랜만에 보니까 그 80년대 그 공연 클럽이란 게 뭐 관객들의 시스템이 은근히 다 그 타이미 공연할 때도 보면은 모두가 뭐 연습한 것 마냥 네. 안무를 다 맞춰가지고 다 같이 추고 있고 음. 다 맞춰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춤을 추고 있고 음. 퍼플레인 할 때도 이거 사람들 막 한국 관객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거 손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걸 하길래 아 저거는 참 발라드 곡에서 만국 공통의 리액션인가 약간 좀 손으로 물결 만드는 거는 그러게. 그래서 이제 따지면 사실 이거 스토리는 없어요 스토리가 그냥 그 괴짜 뮤지션 키드가 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아폴로니아라는 네. 여자친구랑 그냥 뭐 사랑을 나누다가 갈등을 나누다가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은 정말 프린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워낙에 천재가 독선적이다 보니까 그 여자 멤버들이 우리가 만든 곡도 좀 써주라, 네. 좀 공연 좀 해주라 하는데 아 니들 곡 따위 필요 없어 약간 이제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거야. 니들의 허접한 곡 따위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밴드 멤버와도 갈등이 있다. 하지만 그런 독선적이었던 키드가 이제 아버지와의 뭐 어떤 불화와 뭐 가정의 갈등과 여자친구와의 갈등과 그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이제 좀 독불장군에서 좀 내려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층 더 뮤지션으로서 성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원래는 뮤지션이었는데 네. 지금은 뭔가 그 폭력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맨날 그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고 있고 이제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네. 나와서 병원 실려갔는데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가 옛날에 썼다던 이제 막 그런 악보들을 발견해서 그 악보를 보고 이제 그 여자 멤버들이 들어보라고 했던 그 자작곡을 네.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전설의 명곡 퍼플 레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슴 뭉클하게 그 싸가지 없던 그 독선적이던 키드가 아 우리 멤버 웬디와 리사가 썼습니다. 네. 땡큐. 전설의 퍼플 레인과 네. 이제 막 그 I would die for you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끝난다. 네, 뭐 그런 내용인데 한 뭐 인간 혹은 뮤지션의 이제 뭐 성장 스토리 뭐 네. 이런 건데 조금 아까 말한 그 수연이가 내용이 다고요. 네. 그 개연성이 없어 그리고 스토리가 난 처음부터 아니 그 아폴로니아가 그냥 너무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아 너랑 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네. 난 처음에 아폴로니아가 왜 대체 그 키드를 왜 사랑하는지 난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게. 아, 물론 뭐 좀 이렇게 그 꼬시긴 했지. 뭐 키드가 꼬시기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렇게 한 번에 홀딱 넘어가는 것도 약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질 어떤 사건도 없어요. 음. 난 그래서 이게 뭐 얘네가 왜 사랑하는지 오히려 나는 처음에 게다가 솔직히 그 처음에 이제 키드가 그 어디 뭐 그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가 데려간 다음에 아폴로니아를 몇 번 연맥이는 나는 아니 이거는 이러면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감이 생길 나다가도 아, 좀 또라이 뭐야 이러면서 그치, 오히려 예. 더 비호감이 될 것 같은 장면이란 말이야. 그렇죠. 아, 근데, 저러 뭐야 이 미친놈은 이러면서. 난 근데 그 장면 이후에 둘이 사귀게 됐길래 나는 이상한데 약간 대체 여자 주인공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그냥 처음부터 얘를 내가 좋아했었다는 거 말고는 그렇죠. 뭐 설명할 수가 설명이 없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얘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맞아. 어떤 짜증나는 장난을 해도 그냥 그치. 야, 내가 이미 반했으니까 봐준다. 나는 거기서 이제 물에 빠지죠. 물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속아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놓고 그냥 가길래 뭐지 저놈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다시 태우러 와서 태우고는 가지만은 물 빠진 다음에 오토바이 타면은 무지무지하게 추울 텐데 야, 저 여자가 다시는 저러면 나 같으면은 이 키드를 안 볼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수연이가 말한 것대로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 설정은 있을 수 없다. 네. 음. 솔직히 나 그 장면 보고서 내가 여자였으면은 아, 뭐저 또라이 새끼가 다 네. 있어. 나 이제 그 맞아요. 뒤로 안 볼 것 같거든, 나 솔직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 이후에 더 둘의 사이가 깊어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약간 보면서 짜증났던 게 장난친 것까지는 그렇다 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약간 좀 틱틱대는 남자의 심리라고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데리러 와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거기서 여자가 탈라고 그러니까 부릉 이러면서 계속 아니 그거 진짜 나 보면서 야 거기서 더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속으로 그 생각 들거든 솔직히. 근데 그걸 한 서너 번을 계속 그 지랄해. 탈라고 그러면 부릉 앞으로. 그래서 그 여자도 거기서도 막 하지마 계속 그러는데 프린스가 계속 그 지랄 하길래 내가 야 저것도 좀 저 1절만 해야 되는데 저거. 한 번만 더 하면 싸대기 날라온다. 그러니까 그런 장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한계치가 있는데 나는 솔직히 좀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보통 여자 같으면 저거 야 꺼져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이거든 솔직히. 아 이거 이상한 새끼네 성격 파탄잖아 이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걸 다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참 그거 이해가 안 되는구만. 네. 그리고 이 영화 은근히 수위가 좀 높아 약간. 음.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볼 때. 그냥 당연히 이게 그냥 뭐 프린스 음악인데 그냥 나오겠거니 해가지고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나는 상상을 안 했는데 은근히 좀 야한 장면이 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한 일반적인 그 배드신하고 비슷한 정도긴 한데 앵글을 정면으로 잡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저는 그 러브씬을 표현한 카메라 앵글 아마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은 옆쪽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이게 이 둘이 분명히 그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한다는 건 관객이 인지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뭐 터치한다거나 이런 거 보여주질 않는데 이거는 정면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야 이게 그렇다고 뭐 엄청 노출이 되게 심하거나 무슨 뭐 일반적인 수준인 건 맞는데 앞 정면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적나라에. 뭔가 저 정도로 연기하는 거를 보여줘도 되는 건가 약간 좀 민망한 기분이 네. 들면서 나 좀 민망하거든 그 러브씬이 되게. 왜냐면 어느 부분을 뭐 분명 연인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아 당연히 당연히 그 그런 정도로는 건데 하겠지만은 영화적 연출이란 점에서. 영화적 연출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그런 뭔가 전이의 그 네. 퍼포먼스를 이렇게 찍어주니까는 약간 이게 안 야한데 되게 야한 것 같은 느낌. 음. 아니 그 여배우가 노출을 좀 많이 했어 이 영화에서 그 물에 빠진 장면도 너무 그냥 음. 대놓고 막 벗어버리길래 내가 되게 과감하게 몸매가 좋구나. 그러고 그 러브신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은 너무 그 프린스의 손 위치가 네. 좀 민망합니다 되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뭐 하는 네, 이런 손놀림이 네, 뭔가 기존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앵글에서 네, 보다 보니 이야 저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이 여자 배우도 그렇고 프린스도 그렇고 이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이 여자는 이제 약간 호텔에서 약간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난 또 그게 좀 그런 거 처음에 이 여자가 되게 약간 어려워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냥 뭐 딱히 어디서 돈 구해가지고 그냥 뭐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나오길래 근데 굳이 또 거기서 자기 호텔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호텔도 낫지 않나 음, 그런 행위를 하려면은 근데 오히려 니네 집 가자 그래가지고 네, 남자한테 근데 사실 거기서 난 그래서 프린스가 아 우리 집은 좀 약간 음, 이런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맨날 네, 그런 글씨를 하는 집이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의외로 이제 프린스가 따로 약간 그 프린스 방 아니면 프린스가 따로 있는 그 별채 약간 별채락보다 네. 그 집 지하실에 있는 거 네, 아닌가? 지하실 네, 나는 그 지하실이 너무 아늑해 보여서 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려운 집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왜냐면 그 지하실을 굉장히 프린스가 잘 꾸며놨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미국의 막 그 빈민층 집이라고 갔는데 이 정도면은 한국의 좋은 거 아닌가? 한국의 중산층 정도 집 아닌가 음, 그런 느낌으로.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프린스의 방에 들어왔을 때 난 너무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게 어려운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꾸미고 사는 거 아닌가. 음, 프린스의 그 방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예술가다 보니까는 음, 너무 이게 잘 꾸며놨다 네, 그 인테리어를. 그래서 너무 있어 보이게 음. 해놔가지고 저 정도 집이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왜냐면 또 난 그게 이제 아버지가 좀 뭐 성격 파탄자다 보니까 혹시나 근데 불시에 기습을 하지만 않는다면 음. 저 정도는 너무 어떤 나만의 아늑한 아지트 아닌가 그치. 네,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종종 이제 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작품들 속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는 이제 2층 방을 쓴다던가 혹은 그 아들이 정 안 될 때는 뭐 손님이 많거나 그러면 지하. 그다음 지하는 보통 이제 뭐 식료품 창고나 이런 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이 모자라거나 혹은 작업실을 쓸 때는 지하를 이제 뭐 아지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네. 거기서 이제 뭐 밴드 연습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것들 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하를 이렇게 꾸며놓는 거 보면은 아니 외국에선 저게 이제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 내지는 약간 그 아래 집들도 그런 설정을 네. 보면은 아 저거 뭐 되게 그냥 잘 사는 설정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저 정도로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되게 괜찮은 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서 그 미국은 일반적으로 약간 단독 주택이 패시브잖아요,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조그마한 집도 다 밑에 지하실 공간 다 음,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지, 오히려 난 그래서 좀 왜냐면 내가 그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게 그러니까 한국인은 나의 정서로서는 저렇게 저 방에서 여자친구랑 저러다가 아버지가 불시에 음, 들어오면 어떡하냐
내가 좋은 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지하실 문 막 왜냐면 그 들어오면 뭐 잠금새도 없고 그 문이 너무 무방비라서 나는 저러다가 아버지가 이 자식이 하라던 공부도 안 하고 여자랑 놀아나고 있어 막 이러는 장면이 막 상상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좀 하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이 됐는데 근데 뭐 웬만하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은 터치를 안 하나? 약간 알면서도 눈 감아 주는 거죠. 저 나이 때 저런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린스는 뭐 하이틴을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딱히 뭐 집에서 할 말도 없는 뭐.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또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퍼플레인에 관련된 이제 글을 쭉 읽다가 이 퍼플레인의 영화 스토리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읽는데 내가 의잉했던 게 있어. 클럽에서 공연을 하던 키드는 19세에 아폴로니아를 만나. 나 그래서 아폴로니아가 19세라고 그래가지고 의잉 내가 이랬거든. 아폴로니아가 19세라고? 허. 나는 당연히 한 20대 중반 정도 생각했는데 나는. 점점점. 아 그렇다. 네, 그래서 내가 물음표가 떴습니다. 되게 원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셔서 19세 아폴로니아. 10대인지 몰랐습니다. 아니면 좀 미국 나이로 계산해가지고 뭐 한 20대라고 쳐도 갓 20이라고 쳐도 네. 흠. 그래도 뭔가 20살보다 조금 더 될 것만 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난 최소 20대 중반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사랑을 키워갔는데 근데 이제 이 아폴로니아도 자기도 가수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냥 흔한 스토리죠. 이제 그 잘 나가는 타임이 이 모리스랑 그 제롬이라는 멤버 두 명이 이제 그 타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롬은 약간 모리스의 따까리처럼 너무 약간 좀 바보스럽게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뮤지션들이 다 연기자가 아니라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뮤지션들한테 연기를 시킨 거기 때문에 뭐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리스가 마치 뭐 그냥 그 기획사 이제 그 사장처럼 그 아폴로니아한테 이제 오빠가 키워줄게. 넌 나만 따라와. 그치 약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약간 자신의 좀 사적인 욕망도 좀 채우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폴로니아가 합류하기 전에 다른 3인조 걸그룹을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뭔가 지금 얘네들만으로 뭔가 부족해. 뭔가 그 센터가 필요한데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아폴로니아를 발탁하게 되는 건데 그 아폴로니아도 이제 아폴로니아가 그 키드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도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 네. 라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난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 여자도 뭐 그닥 그렇게 순수해 보이진 않아서 나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또 이제 그치.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모리스든 키드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폴로니아가 어느 정도 인물인지 정확하게 뭐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약간 좀 넘겨짚고 오버해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어차피 모리스든 키든 다 이용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나쁜 마음을 먹고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둘 다 실력자고 한 명은 더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네. 한 명은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아티스트이다 보니 뭐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뭐 이용할 수는 있는 좀 그 정도다 그렇지. 보니 그러니까 따지면은 인간적으로 남자로서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로서 애정이 가는 거는 키드. 네. 그러니까 뭔가 훨씬 뮤지션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키드가 내가 애인으로 삼는다면 얘랑 사귀고 싶고 이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이제 인기 그룹의 멤버이자 모리스를 쩐도 좀 있고 네. 이렇게 그런 이제 뭔가 좀 기획사 사장으로서 이용해 먹을 수 네. 있는 거는 모리스.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난 그래서 솔직히 그 중간에도 이제 한번 그렇게 그 아폴로니아 6 그 데뷔 무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모리스랑 막 둘이 막 약간 취해가지고 껴안으면서 막 가면 이것도 약간 처신이 좀 그런 거 아닌가. 물론 뭐 그 이제 그 전에 약간 이제 키드랑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안 뭐 냉각기 같은 그 시기에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양다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좀 그게 좀 눈살이 좀 찌푸려져가지고 난 약간 네. 그 왜냐면 거기서 키드가 안 데리러 왔으면 100% 호텔 갔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 모리스와 함께. 네. 그리고 또 내가 그 아폴로니아 6의 무대가 나는
이걸 걸그룹의 무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스트립쇼라고 해야 되는 건지 난 좀 아니 너무 의상이 너무 좀 야해가지고 아니 이게 여성 그룹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그러지 않나. 이건 섹스 어필에 좀 아니면 뭐 미국이라서 상관이 없나. 미국은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건가. 난 좀 의아해가지고. 뭐 노출도로 보면 뭐 지금도 그 정도 이상의 이제 노출도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폴로니아가 입었던 옷이 약간 란제리 네.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이게 좀 노출도가 많은 무대 의상 느낌이 아니고 뭔가 속옷을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약간 좀 저도 보면서 아니 그 옆에 두 명은 조금 덜한데 노출도는 비슷한데 옆에 두 네. 명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폴로니아만 약간 저런 옷을 입고 무대 서도 되는 건가 약간 네. 싶은 느낌이 좀 좀 들죠. 그래서 아니 미국이라서 그냥 그런가? 미국은 저 정도까지는 되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느낌 솔직히 약간 그 걸그룹이 성인 쇼 같은 느낌이 난 들어가지고 이걸 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좀 난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뭐 외모나 섹스 어필도 이제 그 가수의 뭐 그걸 일부일 수는 있지만 너무 좀 방향성이 너무 이거는 조금 음악으로 승부가 아니라 너무 조금 그걸로 승부 보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어떤 모리스의 그 방향성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데뷔 무대라는데 나는 전혀 이게 아폴로니아가 뭐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약간 속은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만 이제 그 키드와 아폴로니아의 갈등도 보면은 이제 종종 그 키드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왜냐면 바로 여자를 이렇게 손찌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떤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약간 싶은 느낌에 그렇지. 그러니까 키드도 그렇게 아버지를 혐오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네, 뭔가 아버지 같은 어떤 폭력성이 그렇지. 내재돼 있는 건가 음. 그렇게 사랑하던 아폴로니아도 나 모리스랑 일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대놓고 그냥 손이 나가버리길래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거. 자기는 그렇게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혐오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네. 모습을 뭐 프린스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예. 그리고 또 그 장면이 좀 뻘쭘한 게 바로 왜냐면 그 애인이 자기의 돈을 털어가지고 기타를 샀단 말이야. 그렇지. 이 뮤지션에게. 네. 그것도 이제 프리스가 눈여겨봤던 그 기타를 하얀색 네. 그 클라우드 기타를 맨날 그 매장 보면서 아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네. 언젠간 내가 사고 말리라 네, 네, 했던 그 기타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그 기타를 사왔는데 그래서 막 와 어떻게 산 거야? 아, 이 네. 비싼 거를 샀는데 바로 나 모리스랑 일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 어디서 방금 그 하얀 기타 받아서 좋아해 놓고서는 그 장면에서 진짜 야 인간이 어떻게 좀 너무한다. 약간. 그러니까 나는 그 장면이 아니 그러니까 받은 게 없었으면 차라리 좀 낫겠는데 그런 엄청난 커다란 선물을 줬는데 거기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손찌검을 한다는 게 아 이건 좀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나라도 모리스한테 가겠지. 네. 그렇게 아 이거 손버릇이 나쁜 놈이었네. 이러고 바로 그냥. 적어도 뭐 모르죠. 뭐 모리스도 사람을 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성 자체로만 보면은 뭐 인간적 호감도 이런 거 말고 매력도 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뭐 여자들 아무렇지도 않게 구타하는 사람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갈등 생기기 전에 아폴로니아랑 뭔가 연인이 될락말락 할 때 그 시기쯤에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마치 아폴로니아를 염두에 둔 듯한 베이베 베이베 베 이거 하는 거 약간 그 노래 하면서 그 노래 제목이 아마 뷰티풀 원인가 할 텐데 근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그 공연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 네. 근데 왜냐면은 나도 눈물 흘릴 거 같거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 장면은 저도 이건 진짜 확실히 이 사람이 천재일 수밖에 없는 음악이 뭔가 내가 진짜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그 공연 봤으면 나라도 난 눈물 흘렸을 것이다. 내가 그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그 어떤 프린스의 포스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친구랑 뭐 갈등이 있을 때는 이제 그 달링 니키를 부르는데 그것도 뭔가 그 이제 마치 아폴로니아를 부르는 것 듯한 약간 그 이제 무대의 매너와 네. 바닥을 기어당기면서 네. 민망한 동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장한테 또 욕 먹잖아. 이 자식 맨날 무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은 매번 그 프린스의 그 공연을 볼 때마다
감정의 동요를 느껴. 음.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그것도 못 보겠어 이러면서 나간다거나 막 어떤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음.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방송하려고 찾아보다 보니까는 저게 그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아폴로니아 그 배우가 되게 연기 못했다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 당시. 그래서 막 뭐 골든 라즈베리 막 그것도 오르고 막. 아. 근데 뭐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네. 딱히 근데 뭐 뭐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 그런가? 네. 나는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쏘쏘했지 않았나 네, 싶긴 네, 한데 그 이 영화에서 뭐 이 정도 그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아니 그리고 뭐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도 아니라서 네. 뭐 사실은 뭐 프린스가 니네들은 나만 봐라 나의 이 멋있는 모습을 나 네. 이렇게 음악 잘하고 공연도 쩔지 음. 이런 뭐 느낌이라 뭐 주인 여자 주인공에 그렇게 약간 좀 뭐랄까 눈길이 많이 안 간달까 뭐 네. 좀 몰입이 안 되다 보니 저는 이렇게 연기력이 뭐 중요한 배역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내 천재성을 느껴라가 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너희들은 내 천재성을 음. 보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뭐 여자 주인공한테 그 연기력을 요하는 역할이 아니잖아. 근데 음. 솔직히 뭐 그닥.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이제 갈등 와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그 피아노를 치셔가지고 뭔가 아버지 이런 모습 처음이야 같은 네. 장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죠. 여자친구 있냐? 음. 예, 있어요. 결혼할 거냐? 모르겠어요. 음. 결혼하지 마라. 나는 뭔가 마치 요즘에 아까 인터넷상으로 너희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약간 뭐 그런 밈처럼 뭐 자기가 할 말인가 싶긴 한데 그 아버지가 할 말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내가 해보니 어. 아니더라. 여기서 이제 키드가 되게 싸가지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에는 그 웬디와 리사의 음악이 저걸 굽고 저렇게 깔 건 뭔가 싶은데 니들은 막 쓰레기야. 니들은 막 허접해. 이러면서 개무시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멤버들이 이제 빡 돌아가지고 저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더 레볼루션 그 밴드도 이제 실제로 프린스랑 실제로 음악 활동을 한동안 했었고 그 뮤직비디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웬디 그분을 제가 샀던 그 DVD 그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네 약간 항상 프린스 옆에서 기타를 치던 그 아주머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프린스 뮤직비디오를 보면 항상 프린스는 이제 뭔가 그 미녀 뭐 배우나 이제 어떤 그 미인들이 나와서 프린스가 꼭 그 미인한테 막 찝쩍거리고 막 이제 그렇게 그 미녀를 탐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 아주머니가 그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약간 이 아주머니는 뭔가 프린스가 여자로 안 보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퍼플랜 보면서 이분도 젊을 땐 되게 아름다우셨는데 되게 미인이셨는데 근데 뭔가 그렇게 어떤 프린스가 약간 그런 취급을 하기에는 조금 내 느낌에 좀 그래가지고 되게 이분도 충분히 미인이신데 그렇지. 넌 여자로 안 봐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은근 이분도 약간 복장이 조금 되게 좀 프린스의 밴드라 그런 건지 난 느낌에 이건 분명 프린스의 취향일 것이다라고 난 생각하는데 프린스가 너 이런 옷 입어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렇지. 이분도 좀 약간 이게 노출도가 좀 있는 옷을 네. 입으셨단 말이야. 그렇죠. 좀 야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복장을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 리사도 그렇고 웬디도 그렇고 뭐 이분도 다 젊을 때니까 네. 다 충분히 이분들도 참 다 그렇게 멋있고 이쁜데. 맞아요. 근데 그 더 레볼루션도 보니까는 생각보다 프린스랑 근데 조기에 좀 해체를 했더라고. 그리고 또 보니까 프린스가 그 웬디랑 리사를 잘랐어. 한 얼마 안 돼가지고 난 근데 그것도 뭔가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는데 왠지 내가 예상하기에는 그 프린스의 여성 편력을 봤을 때 왠지 그치. 조금 그럴 수도 있죠. 난 좀 의심이 된다. 좀 약간 이 양반이 워낙에 맞아요. 그런 사람이라 또 괜히 약간 또 그런 치정에 얽혔던 게 아니었을까. 약간 나는 조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수틀리니까 약간 자른 거 아닌가. 자신의 그 독선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웬디 리사가 약간
둘이 듀엣도 막 다시 그룹도 결성하고 네. 최근에 근황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근데 이 두 분은 지금도 웬디 앤 리사로 오. 종종 이제 할머니 되셨는데 뭐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프린스 사후에는 이제 그래도 이 레볼루션 밴드 다시 재결성해가지고 이제 프린스 곡을 커버하면서 어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게 또 이거 또 이제 실제로 배신감을 느낀 게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이 퍼플레인 영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독선적이었던 키드가 동료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모두의 힘으로 만든 명곡 퍼플레인을 대중들에게 선보여서 네. 감동을 준다 그치. 인 건데 실제로는 혼자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럼 나는 좀 아니 이러면은 영화의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깨지는 거 아닌가 감동이 깨지는 거 아닌가 퍼플 그러니까 나는 혼자 만들었어도 밴드 전체가 만든 것만 같은 위대한 완성도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는 니들이 하는 것보다 나 혼자 만드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음. 그러니까 영화는 동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난 동료가 필요 없어. 동료는 소중한데 니들이 하는 것보다 음.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낫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네. 나왔었던 그 분위기가 되게 죽이는 것 플러스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기타 후주가 그렇지.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다. 기타 솔로가. 네. 왜냐면은 마지막을 그렇게 기타 후주로 끝내는 경우는 잘 많지 않고 특히나 기타 후주가 이 노래 그 백미란 말이에요. 그 네. 기타 후주가 없으면은 그렇지. 퍼플레인이 아니지. 들을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지. 네. 그래서 기타 후주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것들은 그 데이비드 길모어의 Comfortably Numb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명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경우는 이제 노벤버 레인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노벤버에 있는. 그 슬래시의 기타 솔로 그거 들으려고 그 앞쪽에 그렇지. 내 친구들은 진짜 앞에 지루한데 마지막 이거 들으려고 계속 듣는 그치. 거야. 심지어는 옛날에 이건 좀 약간 다른 거긴 한데 그 제 친구 중에서 하여가 아. 이렇게 떠나가 버릴 그 부분 들으려고 앞에를 다 듣는다는 애도 있었기 그렇긴 때문에 하지. 아무튼 근데 이 퍼플레인의 마지막 기타 솔로는 너무나 그 감동적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긴 여운을 주는 그 연주기 때문에 이 퍼플레인을 실제로 그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커버를 했었고 지금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유수의 굉장히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엘리 크랩튼이나 뭐 제프 백 같은 슈퍼 기타리스트들도 이 퍼플레인이라는 이 명곡을 자신의 이제 그 버전으로 이렇게 라이브 공연에서도 선보이고 그러는데 그럴 만큼 아티스트에게도 명곡 중에 명곡으로 뽑히는 곡이라 네. 만약에 퍼플레인을 안 들어보셨거나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필청으로 들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퍼플레인보다 훨씬 좋아하는 프린스의 곡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퍼플레인이 프린스의 대표곡이라는 게 나는 좀 아니 내가 이 노래 말고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이 노래가 제일 그거지? 라고 좀 이제 좀 의아한 게 좀 있었어.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퍼플레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제 프린스의 그 노래들 중에서. 근데 요번에 영화를 볼 때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딱 그 전주가 기타 전주 땅땅 그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전율이 일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이래서 퍼플레인이 네. 프린스를 대표하는 곡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지금 다시 들으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그 포스가 이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곡이 왜 명곡일 수밖에 없는지. 네. 처음에 아르페지오만 들어도 뭔가 필이 빡 네. 꽂히면서 뭐지 이 알싸한 이 분위기는 몽글몽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플레인 진짜 명곡입니다. 네. 아무리 뭐 추켜 세워도 부족함 없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콘서트 할 때 이 곡만은 빠뜨리지 않고 항상 했죠. 그리고 뭔가 약간 좀 피날레 같은 느낌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제목부터가 퍼플 레인, 이거 보라색 비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보라색 꽃잎을 막 이렇게 위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비를 맞으면서 한 적도 있고 실제로. 네. 그 주워 들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프린스가 그 퍼플 레인을 내기 전에도 한 앨범을 한 서너 장 이미 낸 상태였는데 그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프린스 선배 뮤지션 중에서 누가 그도 유명한 사람인데 뭔가 되게 대중적인 팝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발라드 넘버가 있어야 된다라는 뭐그 조언을 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도 나를 대표하는 발라드 곡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퍼플레인
곡 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I Would Die For You 그거 하면서 이제 난 그래도 마지막에 신나게 끝나가지고 좀 그것도 좀 내 개인적으로는 네, 좋은 점이고 사실 퍼플레인 부르면서 끝날 법도 한데 그렇지. 어 굳이 그 뒤에다 보너스로 하나 더 나와가지고 네. 마치 앵콜곡처럼 약간 예. 그래서 엄밀하게는 굳이 뭐 영화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퍼플레인 후주로 감동적으로 끝나고 스톤을 딱 올라가면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뭐 앵콜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신나는 곡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이거는 약간 영화적인 완성도보다 나의 이 멋진 무대와 이 노래와 이런 네. 거를 좀 더 내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공연 실황.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퍼플레인 마지막 장면 보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도 약간 마지막에 뭐 그 퀸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끝나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 이미 퍼플레인이 이전에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선보였었구나, 되게. 그러니까 이 뮤지션의 공연 실황을 관객들이 보는 느낌으로 네. 끝내게 하려고. 으흠. 그 스텝을 나올 때 음악도 계속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네. 정수만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음. 나오게 그 믹스를 해놔가지고 아무튼 프린스는 개쩌는 천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프린스 앨범이 너무 많아서 곡도 너무 많고 해서 그걸 다 들어보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그냥 이 퍼플레이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은 그렇지. 얼추 이제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래도 나는 프린스의 이거는 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네. 그리고 뭐 그나마 가장 그래도 사람들한테 아마도 그 공명을 댔을 때 프린스라 그러면 어쨌든 퍼플레인이 바로 떠오르는 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프린스를 깊게 알지 못한다고는 쳐도 그래도 퍼플레인 OST 이 앨범 하나 정도는 들어줄 법하다. 그리고 이 아까도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는 사실 뭐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OST를 위한 영화라서 맞아요. 이 앨범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네. 스토리는 안 봐도 돼. 네. 그냥 보이면 스킵해도 돼요. 스킵하고 그 공연 장면만 봐도 돼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뭐 이 앨범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엄청난 능력을 네. 느낄 수가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앨범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골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영화에 대한 또 비하인드를 찾아보니까 근데 프린스의 또 패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이 영화 찍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위치가 네. 아니었는데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이제 음반 그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안 찍어주면 안 해. 와 정말 이런 패기를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앨범 뭐 서너 개 내가지고 좀 인기가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의 그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계약하고 싶으면은 나 영화 주인공 시켜줘.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임. 그 시나리오를 대충 이제 프린스가 나를 주인공으로 한 요런 스토리 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른 뭐 감독들과 이렇게 다 각본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찌어찌 성사가 돼가지고 네. 원래 제목도 퍼플레인이 아니라 뭐 드림스였다는데 내가 음악 다 만들고 내가 주인공인 영화 안 만들면 안 해줄 거임. 그렇지. 또 그런 거 플러스 나는 원래 이렇게 노래나 음악 쪽으로는 다 잘 하는데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연기도 잘해. 근데 보니까 옆에 이제 다른 뮤지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 못하니까 야 니들 다 연기 배워라. 네. 그 연기 수업 받게 시키고. 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역시나 프린스답다고 생각한 게 프린스는 이 영화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나는 영화 찍을 거고 난 이 영화 성공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게 참 뭔가 될 사람은 될 놈은 된다. 저는 약간 지금도 의아한 게 이때만 해도 어쨌든 프린스 경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초창기에 가까운 편인데 네. 비교적 초반부인데 그때도 어떻게 이 정도로 확고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적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 네. 이라는 좀 의문이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잘 해 나가고 있는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을 던지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확고한 자기 자신에 네, 대한 확신. 확신이
이게 이 영화에서도 보여지고 그의 언행들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진짜 특이한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일단 표정부터가 너무 자신만만해.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퍼플레인이 약간 스토리적으로 내가 자꾸 이게 실제 프린스를 알다 네, 보니까 네, 네. 너무 좀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 영화에서는 되게 뭔가 힘든 약간 루저 같은 약간 인디 뮤지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이건데 아니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야 되게. 아니 이미 준내 천재고 준내 잘하는데 저게 좀 안 맞지 않나 캐릭터가. 캐릭터는 그런데 네. 이미 여기 캐릭터 자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꽉 차 있어. 그 그렇지. 자신감이 그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네. 그 프린스의 그 자신감, 그 다음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자존감이 화면을 뚫고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인기가 아직 없지만 네, 네. 나는 분명 스타가 될 거야라고 그렇지.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어떤 좀 특출한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은 나는 뭐 이제 그런 글로밖에 못 보니까 음, 와닿지가 않는 게 1집도 10대부터 1집을 냈단 말이야. 음, 한 10대 후반 때부터. 그러면은 아니 아무리 10대부터 뭐 영재같이 그게 천재같이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뭔가를 했다고 쳐도 그럼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되는 건지 나는 그렇죠. 대천재가 맞으니까 네. 나는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음, 그렇게 됐다는 건지. 근데 또 그게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제 주변에도 그런 재능이 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음. 쓰러져간 좀 그런 아티스트를 제가 네, 많이 알기 네, 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재능이 아무리 먼치킨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게 잘 되는 거랑은 별개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확신대로 음, 다 그렇게 마치 뭔가 그 사람을 위한 길을 깔아둔 것 마냥 네. 그렇게 됐다는 것도 참 뭔가 신기한. 그렇지. 뭐 악기를 50개를 다루든 뭐 500개를 다루든 그렇지. 간에 그걸 악기를 잘 다루는 거랑 내가 성공하는 건 또 다른 맞아요. 문제라서. 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하게는 프리스가 그렇게 호감형 캐릭터라고 보기는 약간 맞아요. 예. 좀 그 애매한데 오히려 이제 비호감에 가까운데 네.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회자되고 인기가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좀 신기하긴 하죠. 네. 잘하는 건 맞긴 맞는데 잘하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냥 뭐 평생 무명으로 그냥 하다가 잊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그 팝 음악의 역사에 이 정도로 한 획을 그은 아티스트가 됐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프린스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뭐 일화를 봤는데 좀 신인일 때 그러니까 믹 제거가 되게 눈여겨 봐가지고 롤링스톤즈 오프닝 공연 시켰는데 이제 그때도 그 글로 묘사된 걸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바바리 코트 약간 그 민망한 옷을 입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글로 써 있는 게 그는 비키니와 스타킹 같은 복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들에게 야유를 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되게. 그 관객들이 막 병 던지고 막 되게 그랬대. 되게 야유하면서 막 뭘 던졌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되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프린스 근데 그거 되게 상처 받아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약간 잠수 탔대요. 되게 공연 중인데. 근데 믹 제거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눅 들면은 나는 허구한 날 그거 맞았는데 그렇지. 대스타가 될 놈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내가 그랬구나 해가지고 다시 그 믹 제거의 어떤 그 약간 격려 아닌 격려 때문에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했던 일화가 있는데 야 세상에 프린스도 강철 멘탈이 아니었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소심할 때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믹제거 큰 형님한테 그 그러게. 멘탈리티를 전수받았다. 그래서 되게 멋있다 되게. 멋진 일화다. 그리고 뭐 프린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은 팝의 카테고리에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의 그 마인드는 락커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뭐 연주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락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다 잘하는데 대부분 그 여러 장르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그 주특기 장르를 제일 잘하긴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댄스부터 발라드, R&B, 그다음에 락, 메탈까지도 그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그 연주력 그다음에 그 무대에서의 그 표현력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소름이 돋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퍼플레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대 위에서 그 울부짖는 그 표현을 보고 있으면 진짜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다. 네. 영화를 볼 때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라이브로 봤으면 분명히 진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만 같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프린스 특유의 창법도 정말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창법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프린스 특유의 그 스크리밍이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뭔가 노래 못해가지고 약간 좀 삑사리 내는 것 잘못하면 같기도- 이제 네. 개삑살이 그냥 막 지르는 괴성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네. 이렇게 예술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스타일화 해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놀라웠습니다. 이제 퍼플레인은 또 어떻게 보면 이 뮤지션의 그 전성기를 음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 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음. 가장 리즈 시절이었던 네. 그 시절에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제 국내 뮤지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한국 음악계에서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 작은 거인 김수철님이 계신데 아 맞죠. 예. 네, 이분도 진짜 다재다능하셔가지고 진짜로 여러 가지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시고 그리고 이제 음악도 뭐 여러 장르의 음악을 뭐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뭐 락이라든지 밴드 음악까지 다 심지어 서편제 음악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뭐 국악까지도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에 비해서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지 못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손오공의 치키치키 차카초코 그것만 그거 혹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무슨 뭐 모타핀 코탄송이나 뭐 네. 나도야 간다 하면서 이제 네. 기타 치면서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 그 김수철만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분의 능력치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거인 프린스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작은 거인인 김수철님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람들이 너무 약간 코믹한 이미지로만 그렇죠. 알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좀 손해를 보신 거 아닌가. 약간 이미지 때문에. 그러게. 그리고 옛날에는 김수철님도 그 영화에도 네, 출연하셨었죠. 고래사냥도 나오시고. 그치. 네. 방송도 은근히 많이 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TV에선 잘 안 나오셔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프린스급의 그런 네. 음악성을 음, 또 천재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맞아요. 뭔가 우리가 약간 그 기타 들고 점프하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음악적 재능과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는 음, 별개로 생각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또 90년대 후반이구나. 이제 그때 또 제2의 서태지라고 이제 주목받았던 그 김사랑님이 있잖아요. 아, 그 미스 코리아 김사랑님 말고 이제 그 남자분이 있는데 그 무슨 핸드폰 CF였나 뭐 네. 그거.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뭐 약간 좀 반짝 스포라이트를 받긴 했는데 근데 그분의 음악적인 능력에 비해서는 성공을 하진 못했잖아 솔직히. 맞아요. 예. 뭐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을 인정했고 이제 예. 뭐 저도 인디 락판에서는 아마 그래도 어떻게 계속 활동을 하긴 하셨는데 뭔가 그분도 굉장히 그때 어린 나이에 왜냐면 나는 18살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때 이미 그분도 10대였는데 그치. 혼자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다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적인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뭐 그 재능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반비례가 안 되잖아. 그러게요. 뭔가 재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또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 출중한 것과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냥 성공은 저는 그 시간이 갈수록 그냥 하늘이 정해주는 건가? 그냥 진짜로 네. 뭐 될 놈 될 뭐 네. 안 될란 이런 건가? 하늘이 정해준다 성공.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뭐 저도 오랜만에 프린스 음악을 좀 다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프린스의 음악 세계를 한번 탐닉해 보시면은 그렇지. 이래서 이렇게 칭송을 들었구나. 이래서 훌륭한 뮤지션이었구나. 이제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괴상한 독특한 이런 인간이 있었나 아마 네.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